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마가 4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언제까지 내릴 것이다 라는 기상청의 예보 시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마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새벽에 많이 내린 비로 한강의 수위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요. 비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을 일단은 유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희화화의 대상이 됐었던 노영민 실장 자체를 유임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글쎄라는 반응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남았다. 바로 동아 일면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남았다. 최근에 청와대는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노영민 실장과 집 두고 갈등을 빚었다는 설이 돌았던 김종원 민정수석은 사표가 수리됐고 노 실장은 남았다.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그다음에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재남, 시민사회수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3명을 교체한 셈이죠. 일괄 사표를 낸 3명,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일단 유임키로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다행히도 태풍 장미는 조용히 소멸을 했지만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구와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 장미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부지방 장마 기간은 올해 54일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 최장의 기록을 갈아치우고도 한참 더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광복절이 지나서야 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물난리 고통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4대강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이번에 제방이 무너진 섬진강, 결국 4대강 사업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 피해 본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낙동강 4대강 보호 때문에 이번에 넘쳤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홍수 조절 효과가 4대강과 보호 있는지 검증하라라는 얘기도 내놨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나락빛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이다. 전직 경제 수장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한덕수, 재정지출 급격히 늘리면 대외 신인도 타격. 강경식, 경제 생산성 올릴 수 있는 곳에 나랏돈 써야 한다.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의원 중에서 총선 득표율 1등 박용진 의원 나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고시 3관왕 판사 출신의 고승급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모셨고요.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49일. 장마가 오늘로 49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더 내린다. 역대 최장이다. 언제까지 비 내릴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임. 노영민 실장은 유임됐습니다. 치프 오브 스태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수장은 유임이 됐다. 무슨 의미일까? 세 번째 키워드는 윤모닝. 최근 여권에서 아침마다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것을 일컬어서 윤모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봅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비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많은 전 국민이 걱정 어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9일째 비. 8월 16일까지 비가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예보 속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강의 수위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도로도 다시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라 극심한 교통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상캐스터가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데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뒤에 잠수교 수위가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도 같은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전 시간대보다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면 반포 한강공원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을 때보다도 더욱더 깊이 흙탕물에 잠겨서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수교는 지난 2일부터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7m를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면서 수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로 통제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곳곳도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천 월계일교 지점 수위가 차량 통제 수위인 15.83m를 넘어서면서 오늘 오전 5시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에서 수락 지하차도 진입로가 통제됐습니다. 한강대교 수위가 통제 기준인 4.4m를 넘어서면서 오전 6시 10분부터는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도 통제되고 있고 여의 하류 나들목 진입로 역시 통제가 됐습니다. 길이 매우 미끄럽고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나와 있는데 강한 비가 계속 오늘 내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한 비가 계속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오전까지만 강하게 집중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조금씩 잦아들면서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30에서 80mm가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은 잠시 쉬어가겠고요. 낮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이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으로만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길게는 일요일까지 계속될 수가 있어서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경남 하동군의 한 도로에는 지름이 3m, 깊이 2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도로 곳곳에 싱크홀이 만들어져서 타이어 빠짐 사고 등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심하시고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계속 서행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남혜정 캐스터 기상 중계하는데 뒤로 계속해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이 비가 계속 강하게, 좀 약하게 비가 계속되고 있다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장마 벌써 오늘로 49일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걱정되는 건 이 비가 더 온다는 것. 16일까지도 내린다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4일 장마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함께 보시죠. 49일째 역대 최장 장마, 언제까지 장마? 73년 현대적 기상 관측 시작 후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가 87년 8월 10일. 야, 8월 10일에 그때는 그래도 장마가 끝났는데 오늘 11일이잖아요. 이미 기록 넘어선 겁니다. 올해는 지난 6월 24일부터 장마가 시작됐어요. 오는 16일까지 16일 광복절 다음 날까지 비가 내린다. 정말 말 그대로 광복절에도 태양을 보지 못하는군요. 장장 54일간 33년 만에 최장 기록이 경신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기자, 아니 뭐 비가 54일, 그러니까 16일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건 앞으로 5일 정도 비가 더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까지 계속 오는 건데 2020년 올해 참 많은 기록이 세워질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역시 최장 장마가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8월 10일까지가 온 게 최장 기록이었는데 오늘만 해도 이미 8월 11일 하루 넘어섰고 16일까지라면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당히 많은 비가 오고 늘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비의 양도 문제지만 지반이 굉장히 약해지는 상태고 여러 가지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최장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이렇게 장마가 길어졌느냐와 관련돼서 어쨌든 기후의 이상 현상과도 연관이 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어쩌면 올해 이 긴 장마가 또 올 수도 있다,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곳곳에서 비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국 곳곳의 비 피해 현황을 종합을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북 순창군에서는요, 승마장 내부 교육장 앞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져서 건물도 무너지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순식간에 흙탕물이죠. 흙탕물에 휩싸이는 영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남 곡성에는요, 비닐하우스들이 처참히 무너진 모습 보고 계시고요.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과연 비닐하우스가 성했던 모습이 상상조차 안 될 정도. 충남 금산군은요,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될 만큼 우수성을 평가받은 금산 인삼밭이,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인삼밭이 물에 잠겼어요. 놔두면 썩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자라지도 않는데 뽑아내고 있고, 전남 구례는요, 침수된 현장과 물이 빠진 모습, 어제 모습인데 보고 계신데 지금 열심히 복구 중인데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쓰레기들이 마을 곳곳에 쓰레기들이 찼어요. 그리고 이제는 쓰레기가 된 우리 집기들, 가구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수재민들의 마음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도로가 군데군데 파였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립된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약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립된 시민들에게 약을 전달할지 우리 구조대원들이 머리를 감싼 끝에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 영상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자, 드론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충북 영동군에 물난리로 고립된 시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한 남성이 드론을 향해서 손짓하는 게 보이죠? 방학을 맞아서 외갓집에 놀러 온 뒤에 이 자녀가 천식으로 호흡곤란이 오자 마을로 통하는 다리가 물에 잠겨서 전달이 불가능해져서 소방대원의 아이디어로 이 드론으로 지금 천식약을 가까스로 전달하는 그런 영상이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드론으로 약을 전달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소방관과 또 아버지의 멘트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비가 오고 그날 이제 저녁이 좀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 어두워 그러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드론을 띄우기가 힘든데 마을에 이제 드론이 추락하더라도 그 어린이는 그 약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고립이 되면서 정전까지 되는 바람에 호흡기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드론으로 해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야, 이 김현 박사님, 저희도 네. 뭐 어린 자녀 키우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을까요? 정말 모처럼 시골 갔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와서 유일한 외부와의 수단인 다리가 끊겨버리고 아이는 천식 때문에 약은 없고. 부모 입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었을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드론을 띄워서 저 약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 소방관의 모습이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우리 저 소방공무원 나중에 상 줘야 돼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책상 속에 가진 응급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들을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신속하게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공무원의 공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도 이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저런 마음가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수해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할 수 있을 텐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관련 사례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예. 신속하게 문제를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약을 전달한다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소방공무원이 냈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천칭약 받아서 증세가 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본 이 부모님 심정은 또 얼마나 안도 한숨을 쉬었을까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 전남 구례가 물에 잠겨서 소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한 소떼는 산 위에 사찰로 자기들이 알아서 도망가고 또 몇몇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보도해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소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다는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국진 기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소 어떻게 됐는지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택 지붕 위에 소 5마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내린 폭우에 구례읍 일대가 물에 잠기자 소들이 차오르는 물을 피해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무너지면서 한 마리는 집 안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붕 위의 소는 사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소가 자칫 흥분할 경우 아래로 내리는 도중에 사람이나 소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한 마리씩 마취를 한 후 옮기고 있습니다. 2마리가 아직 마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마취된 소들은 안전하게 밧줄에 매달아 크레인으로 한 마리씩 구출해냅니다. 미처 소들을 구하지 못하고 급히 대피했던 농부는 소들이 안전하게 내려오자 눈물을 글썽입니다. 자식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제는 못 구했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오셔갖고 구해줄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올 정도예요. 며칠 동안 홍수와 사투를 벌인 탓에 소들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오랫동안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밖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이 호흡기 증상이 다 있고. 이번 폭우로 구례 지역 농가에서만 소와 돼지 등 3,600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사항 공국진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해왔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시골집에서 소를 키워서 제가 소 여물도 주고 어린 송아지도 받아보고 해서 잘 알거든요. 네. 가축 기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돼지도 소중하고 닭도 소중하지만 제 개인적 견해를 말하자면 이 소는 정말로 사람과 이게 교감을 하거든요. 정말 자식 같다고 아까 우리 농민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다행일까요? 이렇게 소 구할 수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아마 미래통합당 의원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지금이 지난 8월 4일 본회의 이후에 여름휴가철이에요. 맞아요. 국회 휴회 기간인데 다들 지금 휴가 취소하고 네. 수해복구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충북, 음성, 그리고 내일은 남원, 그리고 모레는 이제 하동 이렇게 의원들을 나눠서 가고요. 아마 미래통합당, 정의당 의원들도 이렇게 현장 지원 활동들을 각 지역구에서도 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4차 추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 수해복구 현장에 대한 지원, 국가 예산의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도 국회에서 긴급하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보도에 왜 그 소가 해발 540 몇 미터를 갔다란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거기가 구례의 그 사성암인데 제가 2년 전인가를 거기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소들이 찾아갔던 거기? 예,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갔나 하는 생각이 정말로. 그 올라가는 도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도로를 따라서 사성암까지 올라가는 소들도 참 대단하고. 어제 저희가 바로 이 장면 보도했거든요. 네, 아니 그 보도를 듣고서 참 이해가 좀 안 됐던 장면인데,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수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피해가 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들이 어쨌든 안전하게 다시 이제 주인 곁으로 돌아가게 된 거, 사상암으로 피했던 소들도 지붕 위로 올라갔던 소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됐다고 하는 소식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피해 복구에 온 국민이 이제 같이 나서고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진 기자는 어렸을 때 소 받아본 기억을 얘기하셨는데 예. 우리 국민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럴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어려웠을 때마다 국민들이 성금 걷었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도 이렇게 피해 복구 성금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곳곳이 다 물난리인데요. 특히나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국가적 지원, 공동체의 지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박윤지 의원님 좋은 말씀 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의암댐에서 발생한 이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거세고 의암댐이 초당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그 인공 수초섬이 뭐라고 민간 작업자와 공무원들, 경찰까지 모두 다 거센 물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몇몇이 구조됐던 그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춘천시장이 살인 혐의로 고발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실공방도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암호 사고 춘천시장 살인 혐의 고발. 어제 시민단체가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관련해서 이재수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 등을 살인, 업무상 과실치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사망자와 실종자들 위에서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지시 내린 사람 없었다며 책임 회피하려는 춘천시 및 관련 업체를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이 시장은 경찰 수사 등의 성심껏 임해 한치의 의문 없도록 조치하겠다. 신속한 수색과 피해 수습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잠시 후에 진실공방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다뤄보겠지만 지금 춘천시장이 고발당한 까닭이 뭡니까? 그러네요.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CCTV랄지 아니면 이제 파손된 침몰된 경찰청에서 그 블랙박스 4개를 이제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원인은 곧 밝혀질 건데 그런데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것 자체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설사 춘천시장이나 춘천시 관계자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죽일 목적의 어떤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로 인해서 어떤 상해나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죄 정도는 이것도 인정된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살인의 어떤 고의가 있는 것처럼 마치 고발한 것 자체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도 아니 시에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도 출산 휴가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그 비 오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가서 그런 수초와 관련된 작업을 했겠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고 지금도 아직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춘천시에서는 직접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이 인공수초를 관리하는 업체에게 쓰레기를 좀 수거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의암댐 수문 14개 중에서 9개를 갖다가 방류하는데 그럼 물살이 엄청 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순간에 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냐는 거죠. 더군다나 설사 일부 쓰레기를 수거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쓰레기는 또 밀려올 거예요. 예. 그런데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는 그 지시를 받은 건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안타깝게 사망한 그 주무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좀 이걸 도와달라 이렇게 취지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사실관계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매뉴얼이 없었고 더군다나 의암댐을 관리하는 게 한국수자원공사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안 된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도 전혀 서로 상의가 없었고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대형 참사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참사의 원인을 두고 누가 지시를 했는가와 관련된 진실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 작업을 지시했나 진실공방 가열. 인공수초섬 관리 민간업체 직원 A씨가 A씨의 유가족 측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직원 A씨 이렇게 직장 동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독이 집요한 데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현장 직원 상주 안 하시나요? 아니 내가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동료가 걱정되는 건 아는데 정도껏 해야죠. 이해는 해요. 비 오는데 뭔 상주야.
그러다 직원 죽음 책임지나? 라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A씨 유가족 측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하루 전 춘천시 공무원으로 돼 있는 문자 발신인 오후 3시부터 소양댐 방류하오니 인공수초섬을 안전하게 관리해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춘천시 공무원으로부터 2차례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춘천시는 직원에게 수초섬 관리 당부하는 문자 전송 등은 집중호우 상황에서 예찰과 관리 상황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현황 파악 수준이다. 사고 당일 수초섬 관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기자, 약간 진실 공방이에요. 유가족 측은 시에서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리고 앞서 문자 메시지에서 감독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서 피소됐던 춘천시장이나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춘천시 상부 차원에서는 인공수초섬 떠내려가게 둬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출동하지 말라라고 말렸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자체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이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전 이재수 춘천시장이 너무 섣부르게 처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사고가 나기 이틀 전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일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춘천시 측에서 어쨌든 민간 관리 업체 측에 무언가를 요구했던 건 틀림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상주하면서 뭔가 그 수천 관리에 굉장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당일 사고가 난 날 지금 춘천시의 주장은 그거죠. 담당 팀장은 오히려 그 출산 휴가 중인 주무관이 현장을 가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조심해라. 그리고 수초섬이 많이 떠내려가면 놔둬라. 그리고 기간제 공무원을 동원하지 마라. 이런 이제 모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의 지시에 의해서 수초섬 관리를 하다가, 무리하게 관리를 하다가 당시 의암댐이 초당 10,000톤씩 방류하던 상태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지시한 건 아니다. 이게 춘천시 주장인데. 아니, 그런데 그 선박 사고 당일에 춘천시 공무원들이 수초섬 주변 부유 쓰레기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 춘천시 환경 담당 계장과 여직원이 현장에서 수초섬 일대 부유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지시했다. 수초섬 제작업체가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지시와 그다음에 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춘천시 해명은 그것이 지시가 아니라 물을 방류하고 있으니 예찰해달라, 그러니까 미리 가서 좀 관찰을 해달라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사실 경찰이 이제 당시에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그다음에 뭐 통신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렌식을 좀 해보면 충분히 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춘천시, 제가 아까 이제 춘천시장의 문제를 좀 제기했던 거는 바로 이제 사고 다음 날 춘천시장이 바로 해명을 하면서 우린 담당 팀장이라든지 위에서 상부 지시가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오히려 말단 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간 관리인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족들이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좀 너무 섣부르게 예단을 하면서 오히려 유족들의 감정을 상하겠고, 그러면서 좀 이 사태를 진실 공방을 몰고 간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순덕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춘천시는 환경 담당 계장과 여직원 등이 찾은 건 맞다. 하지만 그건 그냥 예방 차원의 부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수초섬을 제작했던 민간 업체가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니까 이 수초섬을 제작한 민간 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춘천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통화 내용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없고, 아마 이제 조사를 하더라도 통화한 사실은 나오겠지만 그 녹음되지 않는 한은 이제 그 지시 내용이 뭔가는 지금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주무관이 이제 현장에 갔다가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주무관한테 약간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또 그러한 의혹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 진실은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지만 밝혀지겠지만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이제 춘천시가 지시했다, 또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춘천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팩트를 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초섬이 1차는 완공된 게 있는데 2차가 아직 그 완공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수초섬 공사라는 것은 도급공사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지 원래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당으로 받는 그 관리 업무가 아니고 이건 이제 납품이 돼야지 이제 잔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업체로서는 만약에 납품하기 전에 사고 나가지고 떠내려 가버리면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불가항력은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그 이렇게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춘천시가 완공되기 전에 이제 기성고라 그래가지고 그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가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그 14억인가 그 중에서 11억인가 가까이 이미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처스이 떠내려가가지고 납품물이 없게 되는 경우는 그럼 나간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또 춘천시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경우에는 업체는 업체대로 이걸 지켜야지만 돈을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거고 춘천시는 돈 나간 데 대해서 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졌는데 왜 돈이 나갔냐 이런 그 책임 공방이 있기 때문에 춘천시 스스로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찰에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지시를 해서 누가 지키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와중에 거듭 강조드리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어제는 낚시, 또 먼저 번에는 캠핑을 즐겼던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서핑에 단체 수영까지 즐기는 분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서핑이라뇨. 어제 제주 애월 한담해변에서 서핑 나선 20대 A씨 등 6명 수상 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 제주 전 해상은 태풍의 북상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태풍 관련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 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에서처럼 서핑을 나섰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제 9일 경남 거제 해금강 십자 동굴에서 수영 동호회 회원 23명이 고립됐습니다. 당시 거제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너울성 파도 때문에 진입한 구조대원이 암벽에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23명 전원이 구조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꼭 이때 동호회 분들 십자 동굴에서 수영하셔야겠습니까?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태풍이 북상한다.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 제주 애월 해변에서 청년들이겠죠. 치기겠죠. 서핑을 즐기고 있는 서핑객들의 모습. 이게 적발되면 더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결국. 저러다 큰일 납니다. 태풍이 휩싸이면. 그리고 자, 문제의 거제 십자동굴. 자, 이렇게 물살이 거센데, 예, 이렇게 물살이 거센데 소방대원, 구조대원 타박상 입었습니다. 뭔 죄입니까? 소형 동호회원도 결국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 정말로 지금 필요한 발언 같습니다. 네, 장마가 길어집니다. 조심, 또 조심 당부줍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은 결국 비서실장을 유임시켰습니다. 노영민 실장 유임이 준 시그널, 어떤 시그널일까? 함께 보시죠. 반쪽 쇄신, 일단 남은 노영민. 유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혜숙 인사수석, 윤도한 수석. 3명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유임하는 건지, 유임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청와대는 아직 안 해줬습니다. 교체, 김주원 민정수석은 김종호 신임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은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으로, 김거성 심의사수석은 김재난 신임 심의사수석으로 발표가 됐고요. 다주택 논란은 피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임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다. 한시적 유임이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냐라고 우려했고,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요, 노 실장의 이벤트성 약속 때문에 청와대가 여당의 발목까지 잡혔는데 이번에 본인은 쏙 빠졌다, 명분이 없다라고 민주당에서도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지금 국회 반장 출신이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인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 김조원 수석과 이번 부동산 논란의 가장 한가운데에서 논란이 됐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정작 그 당사자는 살아남았다, 유임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금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공직사회에? 예. 제가 예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참모들의 집을 팔아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제 반포지를 판다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청지집을 팔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게 잘못하면 다주택자였던 노영민 실장이 집을 한 채 팔았다. 그래서 한 주택자가 됐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영민 실장이 똘똘한 강남집 한 채를 남겼다. 이렇게만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 했는데 저는 이번 쇄신도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쇄신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노영민 실장과 5명의 수석이 일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가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해보겠다. 국정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 노 실장이 남음으로써 오히려 3명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노 실장은 남았다만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여권의 인사들도 어쨌든 지금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굉장히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뭔가 어쨌든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던 거죠. 노영민 실장과 5명의 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 실장이 일단 유임되면서 좀 그런 쇄신 분위기 반전은 좀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목표는. 물론 이제 청와대는 어제도 아직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은 남는 거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리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제 쇄신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 국민에게 첫 번째 던진 메시지 자체는 일단 정책을 계속 현대 정책을 바꾸거나 국면 전환할 생각은 없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노영민 실장은 남고 김조원 수석은 가고 하는 현상, 결과론적인 것을 두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남고 다주택자는 가고 한 거 아니냐. 청와대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 7월 24일 매매 계약했다. 잔금 지급만 남았다. 결국 노 실장은 청주집도 반포집도 다 팔게 된 거죠. 무주택자 노영민은 유임이 됐고, 반면에 강남 부채 김조원 수석은 결국은 청와대에서 나오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집을 매각하라라는 노영민 실장의 지시를 둘러싸고 노 실장과 갈등을 빚었다라는 설이 돌기도 했었던 김조원 수석이 대통령 주재의 수보회의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노영민 포함한 수석 4명은 전원 참석했다. 인사 발표 떠나는 수석들이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도 불참을 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단톡방에도 인사 없이 김조원 수석이 탈퇴를 했다. 뒤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발끈을 했습니다. 김조원 수석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가 어떻게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이렇게 이해하느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공과사는 구분해야지. 다주택 방침에 반발해서 나간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느냐라고 발끈했습니다. 일단은 박용진 의원님, 여권의 1등이니까 2가지 질문. 자, 민주당의 익명의 의원들이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 유임한 것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굉장히 비판했어요.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됐다. 일단 박용진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영민 실장 유임과 관련해서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신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일부 신문에서는 후임자를 못 찾아서 그렇다 이런 분석도 하고요. 예.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김진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무주택자라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걱정스러운 건 노영민 실장이 유임됐느냐 안 됐느냐 보다는 이게 지금 뭔가 어수선한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예.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청와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끌어가는 이른바 그 관제실이에요. 관제센터예요. 근데 여기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다 정해진 채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6명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다 뭔가 준비돼서 이게 던져진 카드였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장과 수석들이 이렇게 6명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어떤 정해진 어떤 방침, 방향, 계획, 그리고 다 미리 계획이 있었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약간 어수선하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제일 큽니다. 어수선해 뭔가.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실장은 지금 본인이 유임된 것에 대한 분명한 남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동안 있었던 논란과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좀 밝혀서 국민들께서 그러면 청와대가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인사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지금 기분 나쁘게 저도 생각이 되는 건 김종원 전 수석인데.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예. 아니 저런 식으로 막 던지고 나가는 모습 회사에서도 저렇게 안 끝나 보통 회사에서도 저렇게 안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뭔가 어수선하게 느끼는데 뭐 사감이나 묻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공직자의 마지막 처신을 잘 정리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의 부담 그리고 본인이 일했던 청와대에 부담을 남긴 거 아닌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혹시나 집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우셨던 거라고 하면 그건 더 웃긴 거거든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혼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느끼는 고통 이런 것 속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처신도 분명하지 못하게 또 논란이 됐던 집 처분과 관련해서도 불분명하게 이렇게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역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승도 의원님 보통 이제 다른 수석 같은 경우는 뭐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 수보회의도 노영민 씨 참석하고 또 춘추관 기자들 찾아서 대통령을 모셔서 뭐 영광이었다, 뭐 아쉽지만 후임자가 잘해줄 거다. 단톡방에서도 참모들에게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다못해 뭐 BPL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Say goodbye.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뭐 이런 인사말이라도 하는데 김주원 수석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있잖아요. 김주원 님이 나갔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 그래서 좀 뒷말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뒤끝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이유가 그런 걸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다주택제라는 이유, 사실 이제 집이 2개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김전 수석에서 네, 근데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맡은 임무가 민정수석이란 말이죠. 민정은 뭐냐면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을 눈높이서 살피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이제 그 민심은 이제 다주택자 청와대에서 약속해놓고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쏟아지는 마당에 정말 국민의 민심을 관리해야 될 민정수석이 정작 대처를 못했다는 게 이제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 청와대에서 아마 비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서실장하고도 뭐 말충돌이 있었다 이런 뭐 그런 뭐 가짜 뉴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김전 수석이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 상당히 내몰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해가지고 보통 이 수보님들은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어떤 모임도 같이 구성하면서 몇 년씩 계속 이어가는 그런 이제 친목단체 역할도 하는데 이번에 이 뒤끝을 보임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이 속에 참여하기 싫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완전 갈라선 것 같아요. 예. 고수덕 의원님 어쨌든 개인 견해. 현재는 뭐 설명이 없으니까 추측. 네,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 값이 상승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뭘 몰라서 그런다, 감이 없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집값 상승세가 안정이 됐다라고 말씀했던 걸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화됐다라는 대통령의 발언, 과연 통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통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통계를 살펴보니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8억 4,684만 원, 사상 최고가액을 매매가는 경신을 했고 7.10 대책 이후에도 역대 최고가도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위 강남에서 3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7.10 대책 이후에도. 야, 평당 얼마입니까? 1억 500만 원. 상당히 비싼데 역대 최고가액도 나오고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도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전셋값도 8월 3일자로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에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경제 전문가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무슨 집값 안정이냐, 뭘 몰라서 하는 얘기다.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요, 원희룡 지사는 뉴스 안 보냐?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받고 있냐? 부동산 문제로 참모들이 줄사표 제출한 상황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자기 반성과 성찰도 없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여야의 의견 둘 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의, 먼저 야당의 지도부인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대통령의 어제 이제 발언,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원고를 좀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참모들이 써준 메시지들을 보고 대독하는 상황이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동산에 관한 철학이 있는 건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리고 대책이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의지와는 정반대로 서민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의 이 무주택 서름 혹은 전세를 살고 있는 과정,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거나 오히려 이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과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마 저렇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잘 돌아가면서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하기 힘드실 겁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과거에 퇴근길에 소주 한 잔 시민들과 어울려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약속을 좀 실천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퇴근길에 들려서 소주 한 잔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서울 지역 어디든 수도권에 한번 부동산에 붙여져 있는 저 매매, 전세에 대한 가격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지금 당장 꺼내셔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나면 호가들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로 기이한 현상을 가고 있는지,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지도를 깔아서 거기에 전세 매물이 과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를 거듭 얘기를 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 다 놓쳤습니다. 첫 번째 심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부동산 집값 잡을 의지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이러한 대책과 정반대 부동산에서의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의 끝은 민정수석이 저런 방식으로 청와대를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 국민들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청와대 다주택자들 이런 방식이면 대통령이 명을 듣지 않을 때 경질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경질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노영민 실장 유임하고 이런 방식으로 유야무에 넘어가고 오히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 어떤 대책들을 시민들에게 다가서게 될지 되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 정도에 됐으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한번 정말 바깥에 있는 그 저간의 민심들을 살펴보고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영수회담을 통해서라도 정말 부동산값 잡기 위해서 야당과 모든 국민들과 초당적인 협력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제발 피력하면서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여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윤진 의원님,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반성이 없는 건 아니냐, 뭐 뉴스는 보고 사시냐, 감이 없다 그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확실히 어제 대통령의 발언, 맥락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돌직구쇼 오면서요, 국토부 쪽에 이제 연락을 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다 회의를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사를 좀 참고를 해보면 상승은 계속 되고는 있죠. 집값이 계속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정체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상승폭이 둔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710 대책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를 보면 그것이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값은 이미 올라 있는 집값 때문에 전세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전세 매물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가 돌직구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어쨌든 뜁니다. 전 세계 대도시의 집값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도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이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집이 없어서 전세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이것을 잘 마련하는 거에 정부의 정책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서초구의 모 아파트가 무려 평당 1억 500이라더라. 저도 그거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 가면 우리 집 안방만한 크기가 우리 집 가격에 같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투기가 있는 사람의 불로소득, 그리고 사회적 위화감, 분명히 이것도 사회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집이 없어서 갖게 되는, 혹은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갖게 되는 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한 거니까요. 이쪽에 좀 집중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면 야당한테도 부탁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영민 비대위원이 부동산은 심리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도 심리고 부동산도 심리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야당이 저 큰일 났다 저 이렇게 난리 났다 이렇게 옆에서 그러면 국민들의 심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야당이 저러는 거 보니까 계속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대한민국 잘 되라고 비판하고 또 여러 조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족해 보이더라도 대한민국 잘 되라고 부동산 전체 정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국민들의 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도 심리고 정책도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좀 지켜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현실을 김관선 변호사님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의견 들어봤는데 집값 상승세가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윤진 의원께서는 집값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것은 맞다. 근데 이 말이 둔화와 집값 상승세가 안정이 됐다라는 것은 명확히 상황이 좀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김관선 변호사께 보시기엔 정말로 대통령이 명확한 현실 인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게끔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셋값이 계속적으로 폭등하고 있잖아요. 특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게 발의가 되고 통과되면서 더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와 관련된 것도 사실 710 대책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에 관련된 다주택과 관련된 종부세 인상이랄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법안들이 8월 4일 날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정됐다는 그런 기미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부동산은 더 오르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자본시장 원리에 의하면 이게 끝까지 하늘까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방이랄지 아니면 중위가격에 있는 아파트, 그런 것은 갭매우가 되기 때문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아파트를 오르기는 굉장히, 이건 오히려 오르는 것이 자본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제 전셋값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랄지 아니면 1주택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양도, 보유, 거래세 같은 것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완전 유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동산 시장가가 오르지 않을지언정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면서 결국 전세 대란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정책 보면 재건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2년 이상 거래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이 진정됐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대통령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잘 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누군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해줬다라는 생각이세요? 저한테 묻는가요? 예.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랄지 홍남기 부총리에 나와도 부동산이 너무나 폭등해서 우리의 정책이 잘못됐다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도 아마 아니 왜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올라? 그러면 아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르는데 우리가 한 뭐 20몇 번 했는데 그 효과가 좀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지금 언론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전세가격이 폭등한다는데 그것은 언론의 얘기고 한국감정원 결과에 의하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보고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모 말을 믿지 아니면 뭐 완전한 근거가 있는 다른 데 소스에 있는 걸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과 좀 괴리된 그런 인식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의 개인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추미애 국민과 윤석열 국민이라는 제목인데 이번에 승진한 그리고 인사의 변화가 있는 검사 인사들 앞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이야기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의 제19 감싸기 이중 잣대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현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보고 살지 마라라고 검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검찰이 법 집행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 의식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도 도리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전심해달라. 검찰 최고의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권 중심 수사 및 공판 중심 수사 구조 개혁에 노력해달라. 고승 변호사님, 지난번 윤 총장이 신임 검사, 그러니까 새내기 검사들한테는 막 작심 발언했지 않습니까? 네. 막 작심 발언이 아니라 그냥 작심 발언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근데 이번에 승진을 해서 또 검사 지도부가 된 분들에게는 윤 총장이 그냥 원론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지난번에 뭐 독재, 전체주의 뭐 이런 발언보다는 굉장히 이제 좀 톤이 좀 낮아진 건데 저는 이번 말에도 어떤 뼈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이 국민의 것이라는 이 속에 이제 뼈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결국은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만 보고 수사를 제대로 해라. 권력 수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저는 이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럼 검찰은 국민의 것이 그 누구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추미애 장관도 이야기한 거거든요. 정권 해바라기 되지 말고 이건 정말 제대로 좀 국민을 보고 하라는 말인데 그때 국민은 뭐냐면 검찰 개혁에 대한 또 명분으로서 이제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국민인데 이쪽은 검찰 개혁을 가지고서 이제 국민인 거로 포장하는 거, 이쪽은 수사 이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서로 국민을 이용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그 입장을 밝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해바라기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게 되면 사실 그 장관 입맛대로 했다고 다들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안 볼 분이 몇 분 계시는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그 장관의 입맛대로 심지어는 대검 그 검찰총장과 항상 옆에 있는 그 차장 또 핵심 간부들 전부 지금 윤석열 사단은 해체됐지만 추미애 군단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이 법무부 장관의 이 강력한 인사권 이것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과연 현 정권 또는 앞으로의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장관의 말이 저에게는 조금 약간 공허하게 들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고승덕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 윤모닝이라는 단어가 한 조간신문에 의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아침마다 윤석열 총장을 어딘가에 등장해서 빈판을 한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은 윤 총장이 21대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모닝 발언들 들어보시죠. 이미 금도를 넘어섰고 상당히 심각한 파행을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독재니 전체주의 그 표현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재단 출마 선언문을 쓰려면 옷을 벗고 해야죠.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대통령 출마 선언식 하신 거거든요. 분명 선거에는 개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려고 대대적인 어떤 일부러 의도적인 어떤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방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총장이 지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거에 개입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냐는 질문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싶네요. 작년도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던 윤석열 총장이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인사권, 임명권자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맹비난을 김남국 의원이 한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전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고 그 내용은 한동훈 검사장과 연계되어 있는 사건에서의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언론의 숱한 지적, 전문가들과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결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무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과 언론과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결국 이 내용을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언제 일어났는가? 라고 한다면 4월 15일 총선 전에 MBC 공영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인 거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선거 전에 일어났던 뭔가 무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정도의 정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런 일관된 내용에 대한 뭔가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을 받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분명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추 장관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검찰 조직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노력하고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답을 집권 여당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수석이 어제 저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앞서서 김남국 의원보다 앞서서 검찰 수뇌부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로 한 총노선을 설정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그 뒤로 김남국 의원은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같다라는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여권의 같은 인식 속에 있지 않나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좀 있는 건데.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얘기인가요, 두 분이?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봐야겠죠. 검찰이 지금 검찰의 각종 정권을 향한 수사 자체가 정치 개입이다라는 이제 같은 인식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 든 게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 자, 유재수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 추징금 4,221만 원 받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받았죠. 당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직자의 뇌물수수는 직무집행에 공정성을 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 자체를 정치 개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권에서 내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라는 건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 내 편 수사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낸 거냐라고밖에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아직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이미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죄가 무겁다, 가볍지 않다라고 한 사건까지를 정치 개입으로 보는 건 오히려 그 자체가 굉장히 의도를 갖고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우려스럽고, 또 하나만 더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추미애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권에 해바라기가 되지 마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게 바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이 그거였는데, 자, 인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결국은 현 정부의 우호적인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인사들을 좌천시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저런 말들이 공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데서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측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특수통 위주로 굉장히 발탁했던 인사가 그냥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적이었다. 그래서 형사부, 공판부 이렇게 인사에 소외됐던 검사들을 많이 발탁했다. 저는 그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비정상을 정상화했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비정상을 또 비정상으로 메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어서 그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인사 때 소위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가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현 정부 그리고 검찰 내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사표 던진 광주지검장. 이성윤이 검사냐? 이성윤이 검사냐? 문찬석 광주지검장. 초임 검사장이 주로 가는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이번에 났는데 사직서 내고 내부망에서 정면 비판했어요. 친정권 인사들이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 장평 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이냐.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말이냐. 그러자 이성윤 구부는 난 검사라고 생각 안 한다. 그리고요. 전국 고지검장님들에게 부탁드린다.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검사장들이 검사답지 않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자리를 탐하고 인사불이익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총장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사장들은 잘 알고 있다. 잘못된 것에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글에 공감한다라는 취지의 검사 댓글이 400여 개 달렸다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의 김방산 변호사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향한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성윤 구분, 난 검사라고 생각 안 한다. 근데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의 말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좀 약간 극단적인 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해서는 이제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이번에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수사랄지 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 그다음에 울산시청 개입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책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딱 서울중앙지검장을 찍어서 나는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볼 땐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 말 중에 전해운 구체적으로 저렇게까지 딱 찝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검찰 영역에 정치가 깊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봐요. 이전에 군부 독재시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에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독려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검찰은 항상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현 정부와 갈등을 빚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검찰 자체를 정치개혁으로 끌어들이는 거라고 저는 봐요. 모든 언론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한겨레가 됐건 경향신문이 됐건 다른 동아일보가 됐건 중앙일보가 됐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이의제기하는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영역이 다시 정치권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검사의 어떤 소실한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요. 검찰의 어떤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지만 그 안에 소시 있는 검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정부하고 굉장히 마찰을 빚었고 그러다 보면 또 좌천이 됐고 그랬는데 문찬석 전 검사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전에 어떤 소시 있는 검사는 한 명도 없고 다 결국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검사들만 승진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상당히 극단적인 글을 남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중에 또 소신 있는 검사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또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현직 검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 400개 검사 댓글이 달렸잖아요. 그 내용은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들이 400명이나 찬성의 댓글을 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이 지금 급한 비대위 일정이 있어서 오늘 또 박용진 의원님이 아니라 김병민 비대위원을 국회로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박 의원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오늘은 함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핫플 주인공이 됐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 수해와 관련돼서 4대강이 정치권, 특히 여야의 논쟁 사안이 됐습니다. 여야가 서로 니탓 내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탓할 때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첫 번째 핫플. 두 번째는 국보법을 위반했던 전력이 있는 판사가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이 됐습니다. 이훈국 판사인데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4대강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등 4대강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등 내탓 나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탓이냐 덕이냐. 제목을 더 잘 뽑았군요. 탓이나 덕이냐. 대통령은 따져보자. 어제 수석부조안회의에서 대통령이 댐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했습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통합당에서는 갈등. 민주당에선 4대강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낙동강 2기 터졌다라고 주장했고 통합당에서는 이번 폭우로 4대강 보로 인한 홍수 예방 조절 능력이 입증됐다. MB정부 4대강 사업이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 평가 본류 주변선 홍수 위험 94% 감소했다라는 것. 하지만 문재인 정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보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영원이다. 각기 들고 온 자료가 다릅니다. 이렇게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용진 의원님. 예. 대통령의 말이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싸우지 말고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근데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가 다른데 현 정부에서 아마 관련해서 하천 또 홍수 관련한 전문가들 입장도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바라보는 눈들이 좀 다 다른 것 같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감사원도 정권 때마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싼 평가가 각각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러니 정치권이 당연히 여기 이제 입을 대고 각자 입장을 이제 펼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장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야당의 지도부가 구례를 방문해서 피해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모습도 아름답고요. 예.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삽 들고 또 여러 가지 굴을 들고서 피해 현장으로 가서 직접 구슬땀을 흘리려고 계획을 발표하고 휴가를 전면 취소시킨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4대강 사업의 실효성, 덕인지 탓인지를 놓고 싸울 때는 아니라 이걸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본류 쪽은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지류하천 쪽으로 좀 사업을 더 진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4대강이 오히려 4대강 보들이 물 흐름을 차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의견이 정확하게 부딪히는데 바라보는 지점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지점에 대한 의견들은 그대로 보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또 따로입니다. 4대강 사업을 애초부터 반대했었던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4대강 사업이 홍수조절 기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연하천을 훼손했을 때 후손들에게 주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사실은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초반에도 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던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제안하신 것처럼 홍수 예방 조절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효과를 더 나타내려면 어느 부분을 더 고쳐야 되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태양광 시설, 현 정부에서 주도했던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와의 인과관계를 두고 여야의 발언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의 의견 들어보시죠.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홍수에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장치 등은 지류 지천 지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막동강 본류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섬진강이 그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던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이라고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논란에 이어서 산사태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태양광 시설이 영상 하나 볼 텐데 민가를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민가의 주민들이 가까스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태양광 시설의 지반이 오랜 장마로 약해지면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결국 밑에 있었던 민가 두 채가 훼손이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처럼 발생을 했습니다. 여야에선 현 정부가 주도를 했던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한다라는 것을 두고도 그렇다 아니다 논쟁이 한창이죠. 그렇죠. 그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려면 기본적으로 벌목을 하게 되죠. 나무를 없애주고 경사진 면에, 그러니까 태양을 더 많이 받으면 경사진 면에 태양광을 까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무가 없이 태양광 시설만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물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 산사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산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한 12,700곳이 있는데 그중 70%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위해서 3년 동안 벌목된 임야만 232만 그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올해 산사태가 1,174건이 있었는데 74건이 있었는데 그중 태양광 시설에서 발생한 게 12건이다.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태양광이 실제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냐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근데 흥미로운 건 2017년 이전에는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12건까지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 일어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태양광 시설이 정말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지금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태양광 시설에 대한 태양광 시설을 더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4대강 보호에 대해서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느냐 검증해 보자 얘기한 것처럼 이 태양광 시설도 분명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이훈구 판사입니다.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이 됐는데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논란입니다. 판사 출신의 고승덕 의원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호두 대법원 완성 인사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고요? 대학 시절에 그 서울대 이제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그 깃발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실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민주화가 안 됐으면은 공무원 자체에 임관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민주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법시험 도전해서 또 이제 합격을 했고 어떻게 보면 참 이분이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복역하고 전후에 서울대 학점이 우선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사법연수원도 최상위권으로 이제 수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은 어떻든 간에 이 실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이분이 그 판사로 임명된 다음에 부산 지역에 한 20여 년 근무를 했습니다. 부산 하면 또 이제 조국의 또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서울법대 동기예요. 그래서 친하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그 책에도 이분이 언급이 돼 있고 친분이 있다. 그리고 정의감이 투철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된 분이라서 이제 그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대법원장과 같이 우리법 연구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분이세요. 성향이 같다. 예, 근데 누구나 우리법 연구회는 이제 진보 단체로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분의 성향이 뭐 국구법 위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법 연구회로 봐서 여러 가지 상당히 진보적일 걸로 이제 다들 관측을 하고 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다음에 이분이 지방부장판사에서 2년 전에 그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2년 만에 이제 다시 대법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법관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최단 코스로 이제 대법관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코드 인사라고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사 말로에서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상승 진정이 됐다라는 발언을 두고서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김광삼 변호사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제는 노영민 유임과 부동산 민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2사 말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